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카베 전쟁과 그다음에 하스몬 왕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요한 힐카누스가 어떻게 해서 이두메 사람들을 할례를 시켜서 유대인으로 만들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그래서 마따디아의 그 5 아들에 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하스몬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마쳤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신약에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있는 이제 많은 로마의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 전체 역사를 다루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로마가 이제 막 이렇게 일어서기 시작하는, 물론 역사가 훨씬 더 길지만 이제 어떤 떠오르는 그런 강국으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갖췄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로마의 지도자들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조금 살펴본 뒤에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에 로마가 누구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는가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헤롯 왕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헤롯 왕조도 전체를 다, 헤롯 왕조를 다 볼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헤롯 왕조의 시작, 안티파테로 1세, 우리 2세, 로 넘어오면서 헤롯 대왕의 시대가 어땠는가를 제가 도표를 통해서 잠깐 좀 보여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좀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간에 있었던 많은 역사의 이야기를 오늘로서 정리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리스의 근동에 있었던 많은 전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BC 240년에서 한 183년 사이에 있었던 한니발과의 치렀던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니발 장군과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과 그 다음에 로마의 전쟁, 포에니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강국으로 일어서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한니발 장군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에게 의해서 나중에 대패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셀류코스 왕조에게 가게 되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를 충동질을 해서 또 로마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거기서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에게 대패를 당하게 되고, 그 전쟁을 마지막으로 해서 결국은 한니발 장군이 자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 좀 다루었으니까 거기는 이제 좀 스킵을 하고 그 다음의 이야기부터 좀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로마 군들의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냐면, 로마가 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어떤 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대부분의 로마의 군인들은 많은 농민들이었어요. 그 농민들이 이제 축출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전쟁을 치러서 많은 땅과 전리품을 이제 얻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농민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 점령지에서 빼앗은 땅이나 또는 많은 이 전리품들은 로마에 있는 귀족들에게 다 귀속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로서는, 이 농민들로서는 이게 그 공평하지 않은 거죠. 전쟁은 자기네들이 치렀는데 귀족들이 다 그거의 전쟁에 대한 결과를 다 가지고 가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민들이 자기들의 땅을 내버려 두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갈아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면 농토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만신창이 된 거죠. 뭐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합리한 이런 일들이 계속 됐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불만들이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온 그 집에 그 농토지가 막 어떤 황무지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나와가지고 하면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하나도 없고 우리들을 나라가 뭐 우리에게 뭐 챙겨주는 것도 없고 관리해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군인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또 이런 로마의 시민이지만 그러한 어떤 그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그라쿠스 형제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그 그라쿠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로마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데 이 그라쿠스 형제들은 이 농민들에게 어떤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원로원에 가서 자기들이 대표로 농민들을 대표로 해서 막 연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돌아왔는데 국가에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전리품들과 땅은 귀족들이 다 가지고 가는데 이 귀족들이 모든 땅을 가져가지 않도록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땅들에 대해서는 평민들에게, 이 군인들에게 이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줘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뭐 지금으로 본다면 뭐 약간 공산주의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평하게 땅을 나눠야 된다. 이거는 귀족들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그라쿠스의 이런 개혁 운동이 귀족들에게 지지를 얻었을까요? 아니면 반대를 얻었을까요? 네, 결국은 귀족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땅과 모든 전리품들을 취해야 되는데 이 그라쿠스가 와가지고 모든 평민들과 함께 이것을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 그라쿠스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근데 한 10년이 지난 후에 이 그라쿠스의 동생이었던 티베리우스가 또다시 이제 그 운동을 다시 시작해요. 그 개혁 운동을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똑같이 형이었던 것과 같이 이제 개혁을 시작하고 평민들과 이 군인들에게 이 농토를 우리가 전쟁에서 얻은 땅을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게 되는데 결국은 또 귀족들로부터 반감을 사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귀족들이 이 그라쿠스가
그 평민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갖고 황제가 되려고 한다. 이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주 강한 저항이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반역자로서 이렇게 몰리게 되고 결국은 로마의 귀족들로부터 낙인이 찍혀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를 피해서 도망하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가 도망을 가서 자살을 하고 마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라쿠스 형제가 시도했던 개혁 운동에 대해서는 결국 형과 그라쿠스 형과 그리고 동생이었던 티베리우스가 같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은 개혁은 그걸로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이 평민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평민들에게 있어서는 그 반귀족적인 정서가 이제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평민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로마를 얘기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이제 공화정이라는 거, 원로원이라는 거, 그리고 민회라는 거, 그리고 집정관이라는 거, 그리고 호민관이라는 거,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알아야 되냐면 로마의 정치 체계를 알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인물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이해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갑작스럽게 생겨난 나라가 아니고 벌써 기원전 753년에서 그 도시국가로 이미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처음에는 에트리아인으로부터 이 지배를 받았었는데 그 에트리아라는 그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선진국이었고 로마에서 배울 것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속국으로서 어떤 그 많은 것을 배워가다가 결국은 그 에트리아 왕들이 막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기원전 한 500년 정도에 로마 사람들이 힘을 합쳐갖고 그 독립운동을 이제 결국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서 그 에트리아의 왕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엔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이제 논의하게 되다가 처음으로 이제 생겨난 것이 원로원이라는 게 생겨나요. 예? 원로원이라는 게 생겨나긴 하는데 우리가 로마 하면은 그 뭐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막 그 원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회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에서 가끔 보시잖아요. 그게 원로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귀족들이 이런 공평한 정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원로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한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 기초를 다진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로부터 배워온 많은 것들 그리고 이런 귀족들의 회의체를 시작함으로써 이 나라의 중대 사항들을 이제 결정하게 된 그런 모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원로원의 의원 수가 한 3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에 관한 그리고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토론을 하게 되고 거기서 결정된 어떤 나라의 중요한 결정들은 원로회가 주축이 돼서 결정을 하면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원로원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이제 뽑아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마치 왕처럼 이제 그 기한제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집정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로원에서 투표를 해서 선출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을 이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독재 정치를 할 수 있잖아요. 아주 강한 권력을 가지고 절대 군주의 그런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만 그거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집정관을 투표로 해서 뽑아가지고 이 집정관이 1년 임기로 일을 해요. 그래서 1년마다 이 집정관을 새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한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1년마다 원로원에서 투표를 해서 집정관을 뽑고 그 집정관이 이 한 나라의 어떤 왕의 비슷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집정관은 1년에 2명을 뽑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독재하지 못하고 이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집정관을 1년에 2명을 뽑아가지고 원로원에서 투표를 해서 2명을 뽑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식으로 해서 물론 두 사람 다 1년 임기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왕이 없는 이 집정관과 이 원로원의 이 시스템을 갖다가 공화정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이 원로원이 무엇이냐, 집정관이 무엇이냐, 그리고 공화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공화정은 결국은 원로원과 집정관들이 함께 정치를 다스리는 그런 제도를 이제 공화정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로원은 귀족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로원들이 원래는 귀족들 이외의 평민들도 함께 이 원로원이 돼야 되는데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현실로는 실제로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원로원에 이 평민들이 끼어들지 못하고 결국은 귀족들이 다 원로원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짐으로써 야 그러면 우리가 이 귀족들로만으로 이루어진 이런 정책을 하기보다는 그런 평민들에게 어떠한 그 원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평민들도 함께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만든 것이 뭐냐면 평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회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민회는 평민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거였기 때문에 별로 힘이 없었어요. 파워가 없었어요. 결국은 정치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원로원에서 결정을 하면 그게 그냥 그거를 그냥 자기들도 그냥 수긍해야 되는 그러한 뭐 모습은 있지만 뭐 결국은 아무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제도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원로원 그리고 집정관 이 두 개를 합쳐서 그 제도를 갖다가 공화정이라고 하고 공화정과 더불어서 이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정을 만들어서 그 민정을 통해서 결국은 평민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근데 결국은 평민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원로원에서 또 이 공화정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민의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그냥 모습만 갖춘 그런 정치적인 제도적인 모습을 갖춘 것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평민들의 권리를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뭐가 생기냐면 BC 494년에 호민관이라는 제도가 또 생겨나요. 이 호민관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평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예요. 민회 플러스 그 다음에 이런 호민관을 뽑아서 마서 집정관을 뽑듯이 호민관을 뽑아서 그 호민관을 통하여 평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호민관이라는 이제 제도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러한 로마의 공화정은 오랫동안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걸 제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결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이런 원로원 그리고 또 공화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 황제가 이제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제 원로원이 별 그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은 제정이라는 시대, 결국 황제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로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면서 우리가 다루게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 원로원에 대해서 얘기했고, 집정관에 대해서 얘기했고, 공화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민회에 대해서 얘기했고,
호민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지는 그래도 대충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사르 아시죠? 예, 카이사르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그가 원래는 그 집정관이었는데 그 집정관을 갖다가 원래는 1년 단위였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한대로 이거를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임기가 없는 집정관으로 이제 바꾸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독재관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그 이후로부터 카이사르가 공화 체제를 이제 무너뜨리고 결국은 제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서막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민들은 이게 아무리 민회를 만들어도 이 파워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으니까, 이 자기들의 의견과 자기들의 주장들을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실어줄 사람을 이제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가이우스 마리우스라는 장군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가이우스 마리우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역사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가이우스 마리우스는 평민 출신으로서 로마의 장군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평민 출신의 이 장군을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우리의 권리를 좀 주장해 달라라고 이제 가이우스 마리우스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마리우스 장군은 자기 자신이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평민들의 그 고충과 그들의 정말 원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이 이 마리우스 장군을 굉장히 신뢰하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마리우스 장군이 로마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예전에는 이 농민들을 징집해가지고 군인으로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는 그런 징집제, 드래프트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거는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로, 그냥 우리나라가 그 젊은이들이 다 군대 의무를 다하듯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도 그런 징집제를 사용했었는데, 이것을 징집제를 폐지해요. 징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징집을 하지 않고 모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돈을 주고 이제 이 군인들을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이 징집이 돼가지고 가게 되면 나라에서 이런 무기와 갑옷과 이런 모든 것을 배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징집돼서 오면 그 농민이 자기가 돈을 내서 무기와 갑옷과 방패와 이런 모든 걸 자기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왜 농민들이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냐하면 지금 징집된 것도 지금 억울하고, 자기가 자기 땅을 놓고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도 억울한데, 이거 나라에서 그거를 뭐 무기와 갑옷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 자기들보다 돈 내고 이걸 사라 그러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제 그런, 이제 형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는데, 땅은 막 황폐되어 있고, 그러니까, 돈은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이 땅도 다 버리고, 이런 몰락한 농민으로서의 위치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땅도 뭐 날려보내고, 자기가 뭐 무기와 갑옷과 방패 사느라 자기 있는 돈 다 날리고, 돌아왔더니 돈은 한 푼도 없고 받은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지도 잃고 돈도 다 날려보내고, 그러니까 빈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사회적으로 빈민들이 증가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징집제를 이제 폐지하고 이제 새롭게 모병제를 도입함으로써 말미암아 이 평민들이 이제는 자기 돈을 들여서 전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만 이제 군대를 가면 되니까 이제 시스템이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평민들로부터 지지를 굳건하게 받았어요.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많은 평민들이 이 마리우스 장군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얻게 되니까 마리우스 장관이 나중에는 집정관으로 뽑히게 돼요. 아까 집정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1년 단위로 이제 그 집정관이 된다는데 집정관이 되어가지고 로마를 이끌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어서 이 집정관은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권리를 1년 동안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이니까 로마의 그 정치 체계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우스 장관이 로마의 정치의 그 직책으로선 최고의 그런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중요하냐면 이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우스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마리우스 장군의 처의 조카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카이사르가 등장하게 되는 그 기반을 마련한 게 바로 이 마리우스 장군 때문이에요. 왜? 그가 처의 조카로서 그 마리우스 장군의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리우스 파워가 평민들의 그 지지를 절대적으로 입어가지고 이게 막 파워가 너무 강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마리우스가 너 힘이 너무 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견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마리우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술라라는 장군이 군사를 몰고 로마로 이제 진군하게 이제 진군해서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군대를 데리고 로마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로마 안으로 군대를 데리고 들어오면 그건 반란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장군이어도 군대를 로마 바깥에다가 다 배치해 놓고 자기만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술라 장군이 이 마리우스 파워가 워낙 강해지니까 이 귀족들의 또는 언론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무장 병사를 데리고 로마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리우스에게 있어서는 자기도 장군이지만 자기는 군대가 없잖아요. 자기 군대는 다 로마 바깥에 있으니까. 근데 술라 장군이 갑자기 군대를 몰고 로마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순식간에 로마의 그 도시가 이 술라 장군에게 결국은 점령을 당하게 되고 마리우스 장군은 술라를 장군을 피해서 결국은 로마에서 도망가게 되죠. 왜냐면 거기 있다가는 술라 장군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리우스 장관이 술라를 피해서 로마에서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이 마리우스 가이우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집정관에 7번 정도 뽑혀요. 투표로 했는데 1년마다 뽑았는데 7번 그 투표에 뽑혀서 집정관을 7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이 권력을 행사하는 이 사람을 결국은 많은 이 귀족들이 그 반감을 사게 되죠. 그래서 술라 장관은 로마 시대의 기득권자였던 이 원로원의 귀족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마리우스 장군을 어떻게 해서든 결국은 쫓아내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워낙 평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마리우스 장군은 평민파,
그러니까 민중파라고도 하죠. 그래서 민중을 등에 업고 민중을 많이 대변을 했고, 술라 장관은 이 귀족들의 그 지지를 얻어서 결국은 이 마리우스 장관을 견제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두 명의 술라 장군과 마리우스 장군의 이제 알력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마리우스 장관은 이제 술라 장관에게 쫓겨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술라 장군은 반란을 일으킨 거죠. 군대를 몰고 로마로 들어왔으니까 반란군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로마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결국은 점령한 후에 모든 것을 이제 평정하게 되죠. 근데 이 가이우스 마리우스 장군이 그 평민의 지지를 얻으면서 그 중에 이제 또 하나의 민중파였던 평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루카우스 킨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원로원을 이렇게 막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로마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그것을 살피고 있다가 그 마리우스 장군을 이 킨나가 불러들여요. 그래서 잠시 술라 장군이 로마를 잠시 비운 틈을 타가지고 이 루키우스 킨나가 마리우스 장군을 로마로 끌어들여가지고 요번에는 마리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술라 장군이 했던 것처럼 마리우스 장군이 다시 반란을 또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데타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리우스 장군이 로마로 들어와가지고 술라 장관을 지지했고 자기를 쫓아냈던 그런 원로원 의원을 한 50명쯤 죽여버리고, 또 그들과 함께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을 다 순식간에 그냥 죽여버리게 돼요. 그리고 킨나와 마리우스가 다시 집정관이 되게 되죠. 그런데 마리우스가 집정관이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집정관이 딱 됐는데, 집정관이 되고 나서 한 13일 후에 마리우스 장군이 열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이제 막 로마를 장악을 했고, 그 자기에 반해서 그 반란을 일으켰던 술라 장군을 지지했던 많은 귀족들을 다 죽이고,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로마를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13일 만에 열병울이 나가서 갑자기 갑작스럽게 이제 술라 장군 다리우스 마리우스 장군이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킨나의 딸이었던 코르넬리아라는 딸과 그 다음에 마리우스 장군의 처의 조카였던 율리어스 시저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루키우스 킨나가 마리우스 장군을 로마로 불러들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딸과 마리우스의 처조카였던 그 율리어스 시저가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로마에 조금씩 이제 그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기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근데 킨나가 결국은 혼자서 이제 이거를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술라 장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술라 장군이 또 다시 이제 군대를 몰고 로마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술라 장군이 술라 장군과 킨나가 이런 또 반란군에 또 의해서 결국은 폭동 진압 중에 결국은 킨나가 집정관이었던 킨나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킨나도 죽고 그리고 마리우스도 죽고, 그래서 결국은 BC 84년에 술라 장군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2년 동안 여러 이제 킨나와 마리우스 장군을 지지했던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내전을 치르다가 결국은 2년 만에 술라 장군이 평정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술라 장군이 또다시
이번에는 마리우스와 킨나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을 대학살을 하게 되죠. 결국은 마리우스가 했던 것처럼 그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마리우스와 그리고 이제 킨나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많은 숙청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 죽인 사람들의 피가 강처럼 됐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숙청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에 결국 율리어스 시저는 결국은 술라 장군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를 이제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술라 장군의 눈을 피해서 이제 율리어스 시저가 결국 로마를 이제 탈출하게 돼서 그가 원로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일단 그 소아시아로 가서 그 총독에게 자기를 좀 보호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동안 시간이 흘러 술라 장군은 결국 기원 78년에 죽게 돼요. 그래서 술라 장군이 죽고 4년 만에 율리어스 시저가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돼요. 그때 당시에 율리어스 시저의 나이가 한 22세, 아주 젊은 나이죠. 굉장히 젊은 나이였는데 술라 장군은 죽었지만 결국은 그 술라 장군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율리어스 시저가 이제 돌아왔지만 그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또다시 로마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그가 이제 로마에서 다시 나와서 로도스 섬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로도스 섬으로 가는 도중에 해적을 만나요. 율리어스 시저가. 그래서 해적을 만나가지고 납치를 당하게 됐어요. 율리어스 시저가 납치를 당했는데 해적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다 납치한 사람들을 갖다가 몸에게 그 값을 매겼어.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너는 얼마. 그러고 이제 값을 이제 매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율리어스 시저의 이제 차례가 왔죠. 그래서 너는 얼마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율리어스 시저가 뭐라 그러냐면 먼저 선수를 딱 쳐요. 야, 나하고 얘네들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돼. 나하고 얘네들하고 비교하지 마. 나는 내 몸값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값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나는 굉장히 존귀한 로마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야, 나는 쟤네들과 같이 비교하지 말고 나는 한 50달란트 정도의 가치가 있어. 그때 당시에 50달러라는 돈은 무지막지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해적들이 야, 얘는 특별히 간수해. 예? 특별히 간수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막 다루지 마. 큰 돈이 금덩어리 같은 애니까 얘는 좀 건들지 마.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랬냐? 자기의 목숨을 보장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 평민들과 같이 막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목숨을 보장하기 위해서 값을 그냥 왕창 때려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이 해적들에게 막 여러 가지를 막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막 운동도 가르쳐 주고, 막 무예도 막 가르쳐 줘요. 막 거기 잡혀 있는 동안.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로마에서부터 이 엄청난 돈을 얻어갖고 와요. 몸종이 엄청난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로마에서부터 이제 돌아와서 그 돈을 지불하고 이 율리어스 시저가 풀려나요. 그래서 자유로운 몸이 돼가지고 이 시저가 돌아와가지고 로마에서 병력을 이끌고 해적들을 이거 없애야 된다. 그래갖고 이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와요. 그래가지고 율리어스 시저가 이 해적들을 소탕하게 돼요. 첫 번째 이 젊은 나이에 해적을 소탕함으로써 거기서 처음으로 율리어스 시저가 명성을 처음 얻게 돼요. 아, 이 젊은 이 장군이 이거 굉장히 대단하다. 해적을 물리치는 소탕하는 그런 큰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 해적을 소탕한 이야기가
영웅담처럼 퍼져나가게 돼요. 이 율리우스 시저라는 이 굉장한 이 젊은 장군이 있는데 이 해적을 해적을 단숨에 그냥 소탕했다.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그리스 지역과 로마의 지역에 멀리 이제 영웅담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이 율리우스 시저가 로도스 섬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이제 힘을 축적하죠. 지식을 쌓고 자기의 힘을 좀 기르다가 결국은 로마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군대의 어떤 위치를 좀 확고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진다면 한 대대장 정도 어떤 그런 군대 위치를 얻어가지고 어떤 로마의 군대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요. 그때 당시에 스페인의 재무관으로도 갔다 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한 35세쯤 돼가지고 안찰관이 돼요. 그래서 안찰관은 로마시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축제라든지 어떤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대민 접촉이 많은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을 안찰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낡은 시설들을 뭐 보수하고 뭐 검투사들에 대한 이런 시합을 막 개최하고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축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관장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카이사르가 돈을 이제 많이 이제 풀게 되는데, 이 자기가 돈이 원래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빚을 잔뜩 얻어가지고 그 돈을 막 풀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막 돈을 많이 이제 막 빌려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마음을 이제 사게 되죠. 어쨌든 그가 이제 안찰관이 돼서 이제 빚을 많이 지면서 로마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로부터 이 율리우스 시저가 막 인기가 이제 막 날로 이제 높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높아져 가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율리우스 시저가 스페인의 총독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때가 한 39세, 40세가 조금 안 된 그런 나이였는데, 총독이 되어가지고 스페인으로 이제 가가지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빚을 빌려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환심을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빚장이들이 스페인까지 막 몰려와가지고, 야, 돈 갚어! 그러고, 이제 막 스페인까지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를 피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굉장한 채권자이고 또 굉장히 부자였던 크라크스라는 사람이 이 율리우스 시저의 빚을 다 탕감해줘요. 빚을 다 갚아줘요. 이 크라크스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크라크스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 크라크스는 이 율리우스 시저에게 인베스트를 한 거예요. 얘 가만 보니까 뭔가 될 놈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좀 투자를 좀 하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뭐 그냥 탕감을 해준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인기를 얻고 또 많은 사람들도 영웅담의 이야기를 받은 이 율리우스 시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정권에 대한 이런 욕심을 가진 거죠, 결국은. 그래서 어쨌든 율리우스 시저는 차근차근 자기의 이제 정치의 견문과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실력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천천히 이제 자기가 로마 정권의 이제 위치를 좀 찾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날로 이제 올라가니까 집정관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위치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임기를 마치고 스페인에서 이제 로마로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집정관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집정관이 되기 위해선 자기 힘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폼페이우스 장군과 크라쿠스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 장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폼페이우스 장군을 끌어들이고, 크라쿠스는 자기에게 재정을 도울 수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군사력을 자기에게 줄 수 있는 두 사람을 자기 편으로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가지고 폼페이우스가 로마의 장군으로서 그 스파르타군을 진압하고 또 지중해 해적도 소탕하고 5년 동안 동방 원정을 통해서 로마의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그때 막 넓혀놨을 그런 시기였죠. 그래갖고 원로원에서는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힘이 너무 강해지고 위치가 너무 이게 너무 세지니까 그의 공을 막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파워가 커지니까 가지고 그러한 원로원과 폼페이우스의 그런 아주 미묘한 그런 문제를 꿰뚫어 보고 그 사이로 이렇게 파고들죠. 율리어스 시저가. 그래갖고 율리어스 시저가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도와가지고 내년 선거에 집정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내가 집정관이 되겠지만 당신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좀 밀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집정관이 되면 원로원들의 그 귀족들의 땅을 내가 빼가지고 당신과 당신 부하들에게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폼페이우스 장군을 이제 꼬드기죠. 그래가지고 그 제안을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쾌하게 받아들여.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당신 도와줄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원로원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원로원으로부터 미움을 사고 있었으니까. 폼페이우스 장군의 입장에서는 율리어스 시저가 그렇게 집정관이 돼서 자기를 돕겠다라는 말이 결코 나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크라크스 쪽에서도 이 율리어스 시저에게 인베스트를 많이 했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뭔가 좀 얻기를 원했고, 폼페이우스 장군도 이 율리어스 시저를 집정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와 함께 이제 로마의 정치를 이제 해나갈 이제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율리어스 시저와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쿠스, 이 세 사람이 원로원의 그 세력을 누르고 이제 새로운 정치를 이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로마의 삼두 정치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비공식적인 폼페이우스와 그 다음에 크라쿠스, 그 다음에 율리어스 시저가 비공식적인 삼두 정치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가 아주 그 열렬한 그 지지 속에 압도적인 표를 얻어가지고 집정관이 돼요. 그때가 BC 59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율리어스 시저가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약속한 대로 귀족들에게 땅을 뺏어가지고 율리어스 시저가 그 폼페이우스 장군과 폼페이우스 그 군인들에게 땅을 실제로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크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했던, 예전에 그 개혁을 하려고 했던데 그 실패했었잖아요. 그 형제들이. 그죠? 근데 그 형제들이 시도했던 개혁을 결국은 누가 이루냐면 율리어스 시저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예. 평민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죠. 압도적인 지지를 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율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돼요. 집정관으로서의 그가 했던 많은 정치를 통해서. 근데 집정관은 임기가 1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1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원로원이 이 삼두 정치를 통해서 자기들이 찍소리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그 삼두 정치에 눌려가지고 일을 갈죠. 그래봤자 집정관은 1년이니까 응? 내가 이제 1년만 지나서 새로 집정관을 뽑으면 넌 그때 끝장이야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원로원에서는 일을 갈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삼두 정치를 펴고 있는 폼페이우스와 율리어스 시저 그리고 크라쿠스, 뮤트 좀 시켜주실래요?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잠시만요. 네. 갈라놓으려고 이제 여러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근데 율리어스 시저는 오랫동안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 남아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전쟁에 나가서 폼페이우스에 못지않은 그런 전력을 좀 세우고 돌아오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가 이 원로회로부터 나를 갖다가 이 갈리아 지방에 나를 파송해 달라. 군대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갈리아 지방을 내가 좀 점령하고 오겠다라는 이제 말을 해요. 근데 이 갈리아 지방이 어디냐면 지금은 현재의 프랑스와 독일 서부의 지역 이쪽 서유럽 쪽에 이쪽의 땅이었어. 그래서 갈리아 지방을 자기에게 맡겨달라. 나에게 군대를 달라. 그러니까 율리어스 시저에게 그 군대를 줘요. 왜냐하면 이 갈리아 지방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반란도 굉장히 거세고 여기는 나가면 결국은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오케이. 그러면 너 우리가 군대를 줄 테니까 너 그러면 갈리아 지방으로 가서 네가 한번 해봐. 그래갖고 원로에서 승인을 해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이 갈리아 지방을 이제 그 지방으로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7년 동안 이 율리어스 시저가 7년 동안에 이 갈리아 지방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 로마에 7년 후에 돌아오는 율리어스 시저의 인기는 뭐 하늘을 찌를 만큼 뭐 엄청났죠. 뭐 예전부터 원래부터 인기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갈리아 지방에 가서 군대를 몰고 나와서 7년 동안이 완전히 정복을 하고 돌아왔으니 뭐 사람들의 그 인기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로원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야, 이 율리어스 시저의 이 힘이 점점 강해진다. 그래서 이 율리어스 시저의 힘을 좀 견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을 폼페우스 장군에게 가가지고 폼페우스 장군에게서 이 율리어스 시저를 견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크라쿠스 그리고 폼페우스 그리고 율리어스 시저가 삼두 정치를 했다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크라쿠스도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크라쿠스가 BC 53년에 파르티아로 원정을 나갔다가 거기서 전쟁에서 지고 크라쿠스는 죽고 그리고 폼페우스가 이 율리어스 시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결국은 폼페우스가 원로원과 손을 잡고 손을 잡음으로써 삼두 정치가 완전히 끝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원로원은 폼페우스 장군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그 율리어스 시저를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율리어스 시저가 자기가 그 총독 임기를 자기가 위태로운 걸 아니까 로마로 가서 잘못하면 그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폼페우스 장군과 원로원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그 총독 임기를 좀 더 연장해달라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원로원은 그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로마로 복귀하라 그러죠. 왜냐면 어떻게 해서든 그 율리어스 시저의 힘을 빼야 되니까.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율리어스 시저가 결국은 로마로 복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루비콘 강을 바로 앞에다 두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그냥 들어가서 원로원과 폼페우스에게 당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선수를 칠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가 이렇게 혼자 당할 순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왔던 군대를 몰고 로마로 쳐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3일 만에 로마를 점령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 안에는 군대가 없어요. 로마 도시에는. 그래서 로마에 군대를 몰고 들어오면 반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폼페우스 장군도 원로원도 군대가 로마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꼼짝없이 원로원도 폼페우스도
율리우스 시저에게 갑작스럽게 이제 기습을 당한 거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일단은 원로원이 손을 들고 폼페이오스 장군도 이제 피해서 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일단 탈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율리우스 시저에게 반격을 가자. 그러고 이제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은 그 계획들이 무산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율리우스 시저가 이제 원로원과 모든 로마를 장악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율리우스 시저에게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리우스 시저가 황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집정관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의 황제가 아니에요. 율리우스 시저는 집정관이었어요. 황제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아직 황제라는 그 직위가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로마는 공화정인 시대를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가 그 자기가 집정관인데 집정관은 1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종신 집정관, 즉 다시 말해서 독재관을 선포하게 되고 그 직책을 맡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왕처럼 된 거죠. 결국은. 원래는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집정관이라는 시스템을 만든 건데 종신 집정관, 독재관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독재관이라는 직책은 로마 처음 이제 건축 시기서부터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 같은 비상시에 아주 급한 어떤 나라의 위기 가운데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원래는 임기 6개월짜리 직책이었는데 그런데 임기가 없는 독재관이 되어서 황제 같은 노릇을 한 거죠. 그러나 황제는 아닌 그런 독재관이 된 율리우스 시저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원로원을 완전히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원로원은 귀족들을 무시하고 평민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율리우스 시저가 갈리아 지방에 나가서 이제 그 갈리아 지방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와 함께 싸웠던 많은 군인들에게 그 땅을 정착지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다 마련해 준 거죠. 군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원로원에서 있던 귀족들이 자기 땅을 막 가져다가 막 평민들에게 막 나눠주니까 자기들은 억울한 거죠. 야, 왜 내 땅을 뽑아가지고 왜 평민들에게 줘?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율리우스 시저는 로마 사람들로부터 로마 시민들로부터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원로원에 있던 귀족들에게 원망을 사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원로원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그 율리우스 시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게 BC 44년이에요. 그래서 이 율리우스 시저의 신복이었던 그 브루터스 너마저도 했던 그 우리가 뭐 맨날 누군지도 모르시면 맨날 그 얘기만 알고 있죠. 브루터스 너마저도 이 얘기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가 굉장히 아꼈던 그 신복이었죠. 그랬던 그 브루투스 그리고 그의 처남이었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브루투스와 함께했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이제 다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율리우스 시저를 시해하게 되죠. 왜 그랬냐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는 한 사람의 독재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 공화정을 통하여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브루투스와 그와 함께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독재보다는 이런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에 대해서 좀 그 말을 하면서 제가 뭐 한 가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미로 그냥 들으세요. 이전 그 로마 시대 이전에는 로마의 달력이 좀 엉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그 이집트에서 달력을 도입을 해서 로마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율리어스 시저가 이집트에서 달력을 가져와가지고 도입을 해가지고 로마의 달력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따가지고 율리어스 역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율리어스 역이라는 그런 말이 이제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데, 우리 7월이 줄라이잖아요. 그죠? 예, 7월이 영어로 줄라이인데, 이 줄라이는 어디에서 오냐면 율리어스 시저에서 온 거예요. 그 줄라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율리어스 시저가 그 도입했던 그 달력을 사용함으로써 그때 이제 7월이라는 그 이름을 율리어스 시저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것이 그 줄라이가 되죠. 뭐 어쨌든 그 자기가 믿었던 브루투스에게 결국은 시해를 당하게 되고, 로마의 절대적인 로마 시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던 그 율리어스 시저는 결국은 로마 시민들로부터 그 지지를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율리어스 시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율리어스 시저를 시해한 브루터스, 그리고 또 그 시해에 가담했던 많은 원로원의 귀족들을 오히려 규탄했어요. 그래서 브루투스 그리고 또 그와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명분은 있었지만 독재자를 처단하고 이 로마의 공화정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명분이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들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브루투스가 내가 이 율리어스 시저를 시해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내가 우리 로마의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로마의 시민들은 그의 명분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그 로마의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율리어스 시저를 지지했던 많은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 브루투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그 율리어스 시저의 시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자 신세가 되죠. 결국은 무엇을 증명하게 되냐면 율리어스 시저는 로마의 시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율리어스 시저가 이제 죽었는데, 그러면 이 율리어스 시저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 이제 관심이 이제 다 쏠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율리어스 시저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때는 결국은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율리어스 시저의 오른팔이었던 그 안토니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리어스 시저의 가장 그 신임받고 그리고 군대를 다스리고 있던 이 안토니우스, 그리고 율리어스 시저가 클레오파트라 7세와 사이에 낳은 율리어스 시저의 아들이 있었어요. 카이사리온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 카이사리온, 결국 율리어스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그 클레오파트라 7세는 프톨레마이어스 왕조죠. 예, 프톨레 왕조의 그 사이에서 나온 이 아들이 이 뒤를 이을 것이냐, 안토니우스가 뒤를 이을 것이냐. 근데 율리어스 시저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죽었을 때 나의 후계자는 누구일 것이라는 것을 유언장에다 미리 써놨었어요. 죽기 전에.
근데 뭐라고 거기다가 써놨냐면 율리어스 시저가 자기가 만약에 죽었을 때 나의 후계자로 지목한 사람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옥타비아누스를 그 자기 후계자로 세워놨는데 이 옥타비아누스 나이가 그때 18살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옥타비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알고 있죠. 옥타비우누스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호적하라고 부른 그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아우구스투스예요.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율리어스 시저의 후계자가 됐을까요? 이 옥타비우스가 도대체 누구냐면 옥타비우누스는 율리어스 시저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율리어스 시저의 자기의 누나의 아들인 거예요. 누나의 아들. 그래서 옥타비우누스가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율리우스 옥타비우누스의 외할머니가 이 옥타비우스를 데려다가 키워요. 그래서 이 옥타비우누스는 율리어스 시저의 그 누나의 아들이죠. 어쨌든 이 율리어스 시저가 유언장에다가 옥타비아누스를 자기 후계자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안토니우스,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자기 군대를 다스리고 있던 이 안토니우스는 자기가 이 정권을 이임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언을 집행할 책임자로 이 안토니우스가 지명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클레오파트라 7세는 자기의 아들, 즉 다시 말해서 그 율리어스 시저 사이에서 나왔던, 율리어스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7세 사이에서 나왔던 그 카이사리온을 그 로마의 후계자로 삼아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무런 그 언급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죠. 그래가지고 이 율리어스 시저가 죽을 당시에 클레오파트라 7세가 로마에 있었는데 이 유언장의 일로 인해서 이 클레오파트라 7세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요. 좀 이따가 제가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율리어스 시저가 그 시해될 당시에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바깥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율리어스 시저의 이제 시해가 사실이 이제 알려지니까 옥타비아누스를 보좌했던 많은 장교들이 야, 당신 율리어스 시저의 부하인 안토니우스가 당신 죽여버릴 거다. 당신을 율리어스 시저가 당신을 후계자로 삼았다고 했는데 안토니우스가 가만두겠냐?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야, 나는 로마의 지금 후계자로서 지목된 사람인데 내가 안토니우스가 무서워갖고 도망간다면 로마의 사람들이 나를 후계자로 인정을 하겠냐? 그래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목숨을 걸고 이 안토니우스가 장악하고 있는 로마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그때 당시에 율리어스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율리어스 시저가 남겨놨던 모든 재산을 다 자기가 다 챙겨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자기 군대를 위한 군자금으로 다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군대들이 안토니우스를 따랐어요. 그런 면에서 옥타비우스는 군사력으로도 재력으로도 인맥으로도 많이 이제 안토니우스에게 딸리게 되죠. 근데 한 가지
옥타비아누스가 가진 희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율리어스 시저의 지지였어요. 율리어스 시저의 열렬한 지지를 했던 많은 로마의 백성들이 율리어스 시저가 지목한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리어스 시저의 후광을 입어서 그 힘으로 이제 위치에 올라서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그때 당시에 그 율리어스 시저의 양자였는데 자기가 공식적인 후계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힘을 이제 쓰게 되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이 안토니우스가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후계자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로마의 관습이었는데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후계자라는 것을 로마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이제 하고 있었죠. 근데 그만큼 이제 이런 대회를 개최할 만한 이제 돈이 옥타비우스에게는 없었죠.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에게 가지고 율리어스 시저 나의 삼촌에게서 삼촌의 유산을 내게 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안토니우스가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그때 당시에 옥타비아누스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완전 무시를 했어요. 이 꼬마애가 뭐 도대체 나같이 이렇게 군사력과 재력과 이런 경력과 인맥이 있는 나와가는 비교가 안 되니까 얘는 나하고 내 상대가 안 돼라고 아주 완전 무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고 굉장히 오만했었죠. 실제적으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의 그때 당시에는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죠. 근데 문제는 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우스를 너무 무시했다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결국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옥타비아누스 자기가 이제 힘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기 정적이었던 안토니우스에게 조금 더 자기가 약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토니우스에게는.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을 해야 자기를 안 죽이고 자기를 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약한 존재로 막 인식시키려고 안토니우스에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로마 시민들에게는 자기가 후계자라는 것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율리어스 시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추모 경기를 치르게 돼요. 율리어스 시저 추모 경기를 치르게 되고 그 추모 대회에서 거둔 많은 돈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리어스 시저가 했던 방식을 똑같이 따라간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나는 율리어스 시저의 후계자이고 나는 율리어스 시저에게 받은 그 명을 받들고 그의 어떤 많은 생각들과 그의 하려고 했던 많은 정치들을 그대로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재산을 율리어스 시저에게서 받은 재산을 여러분 로마 시민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그런 이제 연설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뭐 난리 났죠. 뭐 로마 시민들이 뭐 환호를 하고 뭐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그를 인정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죠? 원래 율리어스 시저가 시해를 당하기 바로 전에 파르티아로 원래 원정을 나가기로 해서 군대를 따로 모아놨었는데 그 모아놨던 군대가 율리어스 시저가 죽으니까 결국은 원정을 취소하게 되죠. 그래서 원정을 취소하고 다시 그리스에서 로마의 항구로 이제 귀환을 하게 돼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그 뭐냐, 이 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또 이 군대는 그리스에서 원정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로마로 돌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안토니오 장군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율리어스 시저가 지목한 옥타비아누스를 우리가 따를 것이냐.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안토니우스가 재빠르게 먼저 파르티아 원정군에게 가서 자기 군에게 편입을 시키려고 하죠. 근데 로마로 다시 돌아온 이 파르티아 원정군이 안토니우스가 아닌 이 율리어스 시저의 후계자였던 옥타비아누스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파르티아로 원정 나가기로 했던 그 로마의 군대가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율리어스 시저가 그때 당시에 군대에서 또 로마 시민들로부터 굉장한 그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율리어스 시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가 갑자기 이 원정군이 돌아옴으로써 큰 군대를 이제 얻게 되죠. 근데 율리어스 시저가 시해를 당했을 때 옥타비아누스가 나이가 18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세였는데 그 다음 해였던 19세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집정관으로 선출이 돼요. 투표에 대해서 19살에. 왜냐하면 그 율리어스 시저의 후광을 입고 로마 시민들의 그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서 결국은 그 로마의 공화정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집정관이 됐지만 안토니우스와 그 옥타비아누스의 싸움은 계속 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의 여동생을 갖다가 안토니우스에게 주게 돼요.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여동생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여동생을 갖다가 안토니우스에게 주면서 우리 동맹을 맺자. 그러고 우리 다시 삼두 정치를 시작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비공식적인 삼두 정치가 아니라 공식적인 삼두 정치를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와 그 다음에 레피두스라는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이제 삼두 정치를 하게 되죠. 근데 레피두스라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뭐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 일단 빼고, 그러니까 일단은 삼두 정치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두 정치가 되는 거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이제 정치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처음에 했던 폼페이오스와 크라쿠스와 율리어스 시저가 했던 비공식적인 삼두 정치가 아닌 이제는 그 공식적인 이제 정치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공화정은 힘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안토니우스가 워낙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옥타비아누스는 또 그 로마 시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지금 아직까지는 자기가 안토니우스를 대적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토니오를 돕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제 부담이 되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싸움을 피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때 당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에게 공공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공화정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이었어요. 그 귀족들. 율리어스 시저가 독재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 같은 그런 1인 그 독재 권력을 좀 휘둘렀었잖아요. 그래서 그 독재 권력을 휘두르다가 결국은 귀족들에게 공화정 귀족들에게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토니우스도 그리고 또 옥타비아누스도 이 공화정의 세력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옥타비아누스도 그렇고 안토니우스도 그렇고 율리어스 시저의 그 권력을 이어서 자기가 독재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죠. 둘 다. 그러니까 이 공화정의 체제 자체, 그를 지지하고 있었던 그 귀족들을 눈에 가시로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공화정의 귀족들을 숙청해 나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자기의 저항 세력들을 이제 다 숙청해 가니까 공화정에 있던 귀족들의 세력들이 더 이상 이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에게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이제 이러한 그 공공의 적이 사라지니까 옥타비우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잠시 맺었던 동맹의 끝을 맺고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 옥타비우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영토를 나눠가지고 이제 지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옥타비우스는 로마와 서방 쪽의 땅을 이제 그 지배하게 되고, 안토니우스는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그 이집트 그리고 동방 지역을 이제 맡아서 다스리게 되는데, 안토니우스가 훨씬 더 유리한 땅과 그리고 또 정치 기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옥타비우스는 조금의 땅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로마 쪽의 땅을 자기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지도자라는 어떤 이미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옥타비우스가 율리어스 시저를 신격화하기 시작해요. 왜? 그가 신격화돼야 자기의 위치가 견고해지니까. 그래서 이 옥타비우스가 율리어스 시저를 굉장히 막 시민들로부터 막 신처럼 막 받들게 해요. 왜냐면 워낙 그 지지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러한 기반을 막 다스리고 있는 이 당시에 안토니우스가 어떻게 됐냐면, 그 클레오파트라 7세가 처음에는 율리어스 시저를 업고 자기의 프톨레마이어스 왕국을 다시 재건하려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실패했잖아요. 자기의 아들이었던 율리어스 시저의 아들이 로마의 그 후계자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 7세가 생각을 바꿔요. 야, 율리어스 시저는 실패. 2차 계획. 플랜 B. 플랜 B는 뭐냐? 안토니우스를 꼬시자, 이거. 안토니우스. 그래가지고, 원래부터 안토니우스가 율리어스 시저를 따라서 감으로써, 원래는 클레오파트라 7세를 만나게 되죠. 근데 율리어스 시저하고 눈이 맞아갖고 놀아놨잖아요. 그러면서도 안토니오는 이 클레오파트라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그 상관이 그러고 있는데 뭐 자기가 무슨 힘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안토니오가 그냥 홀라당 넘어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폭 빠져가지고 이집트 그 알렉산드리아 그쪽 지방에서 정신 못 차리고 연례를 하고 있었을 동안에 옥타비우스는 로마에서 자기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 옥타비우스가, 자 보십시오. 안토니우스가 지금 클레오파트라고 지금 저렇게 좀 열애에 빠져가지고 그가 이 클레오파트라 7세에게 이 로마의 정권을 넘겨주겠다 그럽니다. 그는 로마를 배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선동을 통해서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장군이 아닌 것을 이렇게 연설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과 원로원이 결국은 안토니우스의 권리를 박탈하고 이집트에 선전포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삼두 정치를 공식적으로 마치고 옥타비우스하고 안토니우스가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제 갖게 되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제일 궁금해했던 그 클레오파트라 7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클레오파트라가 지금 이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누구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어스 12세의 딸이에요. 이 프톨레마이어스 12세가 자식이 둘이었었는데 하나는 그 프톨레마이어스 13세, 결국은
그 클레오파트라 7세의 남동생이죠.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 그 7세와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결혼을 해요. 남동생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제가 프톨레마이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애굽의 바로의 왕조를 다른 사람들과 피가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많이 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결혼을 해서 그 왕족의 피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왕족에게 다른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막 이렇게 식구들과 막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이 클레오파트라 7세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죽고 난 뒤에는 원래는 클레오파트라 7세가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뭐 돈도 없고 막 힘도 막 다 빠져 있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그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자기 동생이자 또 자기의 남편이었던 그 남동생이 반기를 들고 이 클레오파트라를 밀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7세하고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사이에 부부 사이인데, 그리고 그 누나와 동생 사이인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네 분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이제 그 왕좌를 놓고, 바로 자리를 놓고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 막 대치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율리어스 시저와 폼페우스가 그 원래 삼두 정치를 하다가 나중에 폼페우스가 원로원과 힘을 합쳐갖고 율리어스 시저를 그 몰아서 죽이려고 했다가 율리어스 시저가 스페인에서 돌아오면서 로마로 그 반란을 일으켜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로원과 폼페우스가 도망을 하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폼페우스가 도망을 해가지고 온 것이 어디였냐면 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이 애굽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오게 됐는데, 폼페우스가 여기까지 그 도망을 가니까 율리어스 시저가 폼페우스를 따라서 이 알렉산드리아로 쫓아와요. 이 폼페우스를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폼페우스를 잡으러 율리어스 시저가 쫓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7세의 남동생이 이 율리어스 시저가 조금 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율리어스 시저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폼페우스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폼페우스가 그때 당시에 망명이 와 있을 때, 그때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와 있었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13세가 폼페우스를 배반하고 폼페우스를 목을 쳐가지고 그 목을 따가지고 폼페우스의 목을 가지고 율리어스 시저에게 가져와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저는 율리어스 시저 당신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역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했는데 예. 그러면 율리어스 시저가 잘했다 그러고 반겨줄 줄 알았는데, 네가 감히 로마의 장군을 죽여? 너 죽었어.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서 왔던 율리어스 시저가 폼페우스를 잡으러 왔다가 거기서 뭐라 그러죠? 이런 알력 싸움이 있는데, 클레오파트라 7세가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싹 지켜보고 있다가, 야, 요거 봐라. 이게 기세를 잡을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미래가 달렸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잘 생각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로마가 굉장히 강대국으로 일어서고 있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이 강국을 업고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율리어스 시저를 어떻게 해서든 구워 삶아야 된다. 이 사람을 등에 업지 못하면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은 이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클레오파트라가 율리어스 시저를 유혹을 하게 돼요. 유혹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이 율리어스 시저에게 선물을 해요. 양탄자를 선물을 하게 되는데 그 양탄자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율리어스 시저에게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러고 양탄자를 싹 들고 왔는데 거기에 클레오파트라가 그 양탄자에 이렇게 그 쌓여져가지고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어봐. 그랬더니 짠 풀었더니 거기에 클레오파트라가 질세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모습에 율리어스 시저가 눈이 확 가버리죠. 뭐 얼마나 예뻤는지 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굉장히 이뻤고 또 지성이 있고 또 많은 언어도 했고 굉장히 똑똑했던 그랬던 클레오파트라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율리어스 시저의 나이가 52이었고 클레오파트라 나이가 21이었어요. 그러니까 30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나 남자는 50이든지 60이든지 70이든지 언제든지 20대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결국은 율리어스 시저도 이 다가오는 그 클레오파트라의 그 유혹에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클레오파트라에게 넘어가게 되죠. 거기다가 클레오파트라가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그 사랑을 구해오고 그러고 또 자기 그 클레오파트라의 동생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폼페우스의 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러고 왔으니 그러니까 뭐 당연히 누구에게 힘을 실어줬겠어요. 당연히 클레오파트라에게 힘을 실어줬죠. 그래서 결국은 클레오파트라가 율리어스 시저에게 그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독립과 왕권을 보장받게 돼요. 그러고 이제 결국은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두 손 들게 되죠. 왜냐면 로마가 뭐 그렇게 하라는데 뭐 지가 무슨 힘이 있어? 아니면 죽여버릴 텐데. 그래서 결국은 프톨레마이오스 13세 그가 결국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거에 반발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는 해요. 근데 그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로마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결국은 율리어스 시저와 그 반란을 일으켰다가 거기서 그 반란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집트에서 이제 다 일을 마치고 율리어스 시저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클레오파트라 7세를 만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죠. 원래는 그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여자를 만나는 바람에 장기 휴가 계획이 없던 장기 휴가를 가게 돼요. 그래갖고 로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로마로 안 돌아와 율리어스 시저가. 거기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클레오파트라에게 있다가 결국은 거기 그 둘 사이에서 카이사리오라는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그 율리어스 시저의 그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제 부활을 꿈꾸게 되는 거죠. 이제 로마의 정권을 얻고 이제는 내 아들이 로마의 그 후계자가 되면 로마도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예? 프톨레마이오스 왕국뿐만이 아니라 로마까지 이 강국까지 내 손에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대제국의 이제 황제가 되는 내 자식이 황제가 되는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결국은 율리어스 시저가 죽고 나서 결국은 일장춘몽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에이 이게 뭐야 그러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율리어스 시저에게 배반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깊은 배신감을 품고 결국은 이집트로 돌아오게 되죠.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그 로마에 같이 갔다가. 그러나 돌아왔지만 클레오파트라가 결국 포기하지 않아요. 야,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자, 조금 더 플랜 C. 예,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가 결국은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프톨레마의 왕조는 이제 끝이다. 이제 나로서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왕조를 살려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율리어스 시저가 죽고 나서 안토니우스가 뭐죠? 이제 후계자로 이제 좀 득세를 하게 되니까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당시 이제 옥타비우누스하고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알력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도대체 옥타비우누스에게 붙어야 될지 안토니우스에게 붙어야 될지 고민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안토니우스가 동방 원정을 가면서 탈소스라는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클레오파트라를 불러요. 안토니우스가 원래부터 마음을 품고 있었죠. 예. 그래서 괜히 그냥 부른 거죠. 예, 클레오파트라를 괜히 불러가지고 문책을 받는다 치고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안토니우스에게 이제 딱 갔는데 거기서 또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결국은 눈이 확 가버리죠. 예. 원래부터 좋아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더 아름답게 돼 있어서 그냥 한눈에 가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안토니우스가 여기서부터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것 때문에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역사가 막 완전히 그냥 세계사 역사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자기 사람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옥타비우누스가 자기 여동생을 안토니우스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근데 안토니우스가 이 옥타비우누스의 여동생을 발로 꽝 쳐버리고 결국은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가지고 이 자기와 원래 아내였던 옥타비우누스의 여동생과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와 정식으로 결혼을 해요. 왜 클레오파트라가 정식으로 결혼을 하냐면 율리어스 시저를 만났을 때 정식으로 결혼한 게 아니었거든. 그때는 정식 결혼이 아니니까 이게 자기가 후계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식 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뚝을 확실하게 박아야 돼. 이번에는 그냥 할 수 없어. 결혼을 해야 돼. 결혼 반지 껴야 돼. 결혼 반지.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하고 결국은 결혼을 해야 돼. 정식 부인이 되자.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연인 관계에서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 이미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우누스 여동생과의 사이에 자식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차버리고 클레오파트라를 선택하게 되죠. 어쨌든 클레오파트라는 이 안토니우스를 마음에 품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려는 마음을 갖죠. 그래서 제가 이 사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은 헤롯 대왕이 원래는 안토니우스에게 붙었었어요. 왜냐하면 안토니우스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는 율리어스 시저에게 붙어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대에서 통치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헤롯 대왕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율리어스 시저가 죽고 나니까 재빠르게 안토니우스에게 딱 붙어요. 이 헤롯 대왕이.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에게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안토니우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유대로 돌아오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안토니우스가 이제 죽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따 지금 다 말씀드리겠지만 안토니우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옥타비우누스에게 또 붙어요. 옥타비우누스 자기 잘못했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율리어스 시저 그리고 또 안토니우스, 옥타비우누스에 이르기까지 아주 교묘한 외교술과 화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권을 이어가는 게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토니우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클레오파트라고 연애질을 하고 있을 때 옥타비우누스는 로마에서 자기의 정권을
그 정권 기반을 완전히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여론을 주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로마를 배반했다. 그럼 배반이니까 이제는 이 클레오파트라와 이 안토니오를 제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토니우스가 나중에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그 안토니우스의 장군의 권한을 박탈시킨 후에 옥타비아누스가 마지막 이집트에서 마지막 전체 그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때 당시에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가 온다는 이야기 듣고 웃었어요. 야 무슨 꼬마가 와서 나하고 무슨 뭐 물장난한다고? 그러고 이제 뭐 아주 우습게 생각했죠. 옥타비아누스 그놈이 뭐 실력도 없는 그 애순이가 나하고 뭐 대결을 하겠다고 내가 한 방에 끝내주겠어. 이제 그렇게 이제 자신감에 처 있었죠. 근데 실제로 안토니우스는 그만큼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어요.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당연히 그가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근데 그 누구냐 그 율리어스 시저는 옥타비아누스가 이런 그 전쟁이나 또는 군사 쪽에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도무지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를 갖다가 옥타비아누스 바로 옆에 아그리빠라는 한 사람을 두어가지고 옥타비아누스를 돕게 만들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같이 이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어쨌든 옥타비아누스의 로마군하고 이제 클레오파트라고 안토니우스의 이제 프톨레마이어스 로마군과 이제 이집트군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됐는데 이 안토니우스는 원래 로마군은 해군보다는 육상전에서 강하거든요. 그래서 안토니우스의 전쟁은 거의 육상전을 치렀기 때문에 육상에서 굉장히 강한 그 전투력을 발휘했는데 여기에서 멍청하게 클레오파트라의 그 말 같지 않은 조언을 받아들이게 돼요. 클레오파트라가 뭐냐 그러면 아니다. 우리는 해전을 하자. 해전. 육상전 말고 해전을 치르자. 그래가지고 해전을 하게 돼요. 원래는 해전하면 안 되는데 로마군은 해전이 강한 게 아닌데 육상전일 때 클레오파트라가 해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옥타비우스가 그래 그래갖고 이 멍청하게 여자의 그 주장에 따라가는 바람에 해전을 치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클레오파트라의 그 전략을 따라서 해전을 치르게 되는 바람에 안토니우스가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로마의 군과 안토니우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이 그리스에 있는 악티움이라는 그 바다에서 그 해전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전쟁사에서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 되죠.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 곁에서 그 군사력을 키우고 그 옥타비아누스의 부족한 점을 채워줬던 그 아그리빠가 그 전투의 그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군이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군을 연합군을 갖다가 몰아세우고 처음에 공격을 딱 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첫 번째 공격을 받고 클레오파트라가 갑자기 후퇴를 해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예요. 왜 클레오파트라가 첫 번째 공격을 받고 도망을 갔는지 아무도 풀지 못한 미스테리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갑자기 클레오파트라가 첫 번째 공격을 받고 후퇴를 했어요. 안토니우스는 계속 싸우게 되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이끌었던 그 군대가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 해전에서 그 안토니우스 군이 뭐 열세에 몰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열세에 몰려가지고 결국은 그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도망갔고 해전을 치르다가 대패를 당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돌아왔는데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랬더니 뭐? 클레오파트라가 죽었어? 그러면서 야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더 이상 내 삶의 의미가 없다.
이거 뭐 전쟁이고 뭐고 내 사랑하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데 나는 삶의 의미를 잃었다. 그러고서 안토니우스가 거기서 자결을 해요. 예,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자결을 하게 되는데 그건 잘못된 소식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살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소식을 듣고 오보를 듣고 안토니우스는 자결해서 자기가 칼로 자기가 찔러서 죽고, 클레오파트라가 이번에는 거꾸로 안토니우스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토니우스가 바로 죽기 전에 클레오파트라가 달려와요. 안토니우스 죽기 바로 전에. 왜 자결을 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 여기 살아있는데. 그러고 그 유명한 얘기를 했죠. 내 사랑 안토니우스, 나도 당신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클레오파트라가 결국은 그 독사에게 자기 가슴을 물게 해서 클레오파트라도 결국은 자결해서 죽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도 죽고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7세도 죽고, 그럼으로써 명실상부한 그 안토니우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연합군은 대패를 하게 되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도 끝장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절대적인 이제 로마의 정권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로마의 공화정의 그 체제가 결국은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무너지고, 결국은 로마의 황제가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로마의 그 1대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우리 성경 속에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예? 아우구스투스. 예?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옵니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같은 왕이죠. 그러니까 로마 1대 황제죠. 예. 그래서 모든 이제 로마가 이 황제의 권력 아래 이제 놓이게 되죠. 근데 원래는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교묘하게 그 일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가 나는 황제다 그러고 이게 나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원로원에게 가서 무슨 얘기하냐면, 자, 이제 안토니우스를 이제 물리치고 이제 로마에 이제 로마에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고 우리는 이제 평화롭게 다 우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원로원이 이제 로마를 이끌어야 된다. 예. 그리고 나는 이 정치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대신 나는 이 로마를 보호해야 되니까 로마군은 내가 지휘하겠다. 로마의 그 지휘권, 군사 지휘권을 나에게 달라. 나는 로마를 지킬 테니까 나는 로마를 지키는 군사 지휘관으로, 그리고 평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호민관으로서 특혜를 누리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공화정은 이제 로마의 정치를 이끌어 달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로마에서는 원로원이 힘을 쓸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원로원에 있던 그 정치 반대 세력들을 다 숙청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로원에서는 힘이, 실질적인 권력이나 뭐 아무것도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또 옥타비아누스가 내가 뭐 권력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로원에서 스스로 우리가 당신을 황제로 인정하고 이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뭐 제가 무슨 황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정치 손 내려놓고 로마를 지키는 그런 지휘관으로서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원로원에서 아닙니다. 우리의 황제가 되주십시오.
그래갖고 원로원에서 스스로 이 옥타비아누스를 황제로 이제 추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옥타비아누스는 황제가 되고 싶었지만 자기가 황제다라고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었고 원로원회를 통해서 자기를 인정하고 또 로마 시민들이 자기를 인정하게 만들어서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머리를 쓴 거죠.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황제로서의 이제 그 초대 황제로서의 그 위치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옥타비우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은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존귀한 자.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은 존귀한 자.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존칭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옥타비우누스, 아우구스투스가 그 41년 동안 이 로마를 이제 황제로서 그 황제의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정착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옥타비우누스가 그리고 또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로마의 일대 황제로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를 이제 마련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이제 신약 속에서 나오는 그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호적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그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로마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원로회라든지 집정관이라든지 민회라든지 뭐 호민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율리우스 시저가 어떻게 정권을 장악하게 됐고 그다음에 폼페우스 장군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이름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정권을 장악하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브루투스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오늘 이런 로마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연결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쭉 들으셨어요. 로마의 정권이 어떻게 이제 황제의 시스템을 갖추게 됐는가. 그리고 이제 헤롯 왕조가 어떻게 해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그러한 정권을 잡게 됐는가. 그거를 제가 이제 헤롯 왕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신약을 들어가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조금씩 헤롯 왕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신약을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네, 로마 얘기 줄줄이 늘어놓다가 오늘 끝난 것 같네요. 네. 자, 네, 신약을 들어가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결국 로마 얘기만 줄줄이 하다가 끝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뭐